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225화 여라독특입니다. 낙이려 노세라 송아지독 특별할 특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수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자를 번역하면은 나귀와 노새, 송아지와 수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주로 노동력을 위해 키우던 가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앞서 34화 백부식장에서 망아지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나귀는 말보다는 훨씬 작고 귀가 긴 특징이 있지만 대신 느리고 힘이 좋아서 짐을 운반하는 가축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당나귀라고 하면은 당나라에서 온 낙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미 있던 재래종보다 크기가 크고 힘이 좋아서 당나귀라고 따로 불렀다고 합니다. 나귀는 7,000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처음 길들였으며 말보다 작고 인류가 말보다 먼저 기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귀는 대신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하며 다루기가 힘든 짐승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노새가 되겠습니다. 순나귀와 암말의 교배로 태어난 노새는 성격이 온순하고 나귀의 끈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이 노새는 나귀보다는 크고 말보다는 약간 작아 힘도 세고 질병에도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능이 높고 독립적인데 그래서 고집이 좀 셉니다. 노새는 이종교배로 나온 짐승이라 생식 능력은 없습니다. 나귀와 노새는 산악지형의 이 바위산의 좁은 길로 짐을 옮기기에 아주 적당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유목민들이 주로 짐을 부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중원을 거점으로 한 한족들은 오랑캐가 부리는 하찮은 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통 쓸모없는 인간들을 부를 때 여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는 기원전 7000년에서 6000년경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가축으로 사용하면서 동서로 퍼져 나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는 고기, 젖, 가죽, 뿔 또는 농사에 필요한 이 노동력 등을 인간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송아지는 고급 음식으로 제후들이 손님이 오면 대접하던 음식이기도 했고, 송아지나 수소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산제물로 바치던 희생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관에서 특별히 관리하였는데, 특별히 소를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소자와 관청을 뜻하는 이 관청시의 합으로 된 자형이 특별하다는 의미의 특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관리했던 소가 제물로 올리던 수컷이었기 때문에 특이라 하면 수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얘기 교특생 편을 보면은 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특생이 사직 대례 천지신에 지내는 제사에는 수소를 올리고 사직신에 지내는 제사에는 소를 통째로 바친다. 천자적 제후, 천자가 제후를 찾아가면은 제후선 용독, 제후는 찬으로 송아지를 올리고 제후적 천자, 제후가 천자를 찾아가면은 천자 사지 예대례, 천자는 대례로 예를 갖춘다. 여기서 교는 교사를 말하니 천지신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요. 특생은 수소를 희생물로 쓰는 걸 말하고,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신에 올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대례라고 하면 소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양이나 돼지를 통째로 바치는 것까지도 대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이 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말맞자와 화로로자의 합자로 되어 있죠. 말맞자는 말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긴 머리, 그리고 큰 눈, 그리고 말갈기, 그리고 휘날리는 꼬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겉문에서도 자형이 비슷합니다만은 몸이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긴 머리와 큰 눈, 그리고 말갈기가 오늘날의 이 말맞자의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맞자는 말을 뜻하며 속뜻으로는 교통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지나 노름판에서 사용하는 막대나 돌도 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판 위에서 구르는 것이 말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벼슬아치의 의미도 있는데, 이는 나라에서 말을 전쟁 물자로 소중히 여겨서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은 큰 덩치 때문에 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화로로는 원래 고기를 끓여 먹던 솥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바닥이 갈라진 토기를 그린 형태가 있기도 하고, 이 그런 옆에 호랑이처럼 보이는 짐승이 그려진 자형도 있습니다. 또 이 호랑이 머리가 다리가 달린 솥 위에 올려져 있고, 솥 아래에는 불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갈라진 토기 위에 이 호랑이 머리만 이렇게 올려지기도 하는데요. 석기시대 다리가 갈라진 이 토기는 아랫부분에 장작이나 숯불로 열을 가하던 원시형의 이 솥을 의미합니다. 이 형태가 발전하여 청동기 시대 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겉문 형태 역시 각 골자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토기는 그런 명자로 자형이 따듬어졌으며, 이 위에 호랑이의 머리, 그리고 잔뼈, 그리고 육다리이 그릇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소전으로 와서 이 그릇명 위에 이 자가 술독 로자인데, 술독 로자로 이렇게 자형이 따듬어졌습니다. 화로로는 원래 이 불을 가해서 잡은 짐승을 이렇게 끓이던 단지를 그린 자형이었으나, 점차 그 의미가 변화하여 화로, 밥그릇, 목로 등 불이나 음식을 담는 기구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형에 호랑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 머리뼈라는 의미도 있고, 또 화로는 이 숯을 담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용광로의 의미도 있어서 검다, 틀에 찍어 만들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자처럼 이 거푸집이나 용광로를 의미한 자형은 같은 모양을 찍어낸다는 해석 때문에 자형은 이 성시로도 채택되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형에서 이 용광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건문에서는 이 자형에 거푸집을 뜻하는 이 세금자를 넣은 화로로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 세금자가 이 거푸집이 아닌 일반 금속을 통칭하게 되면서 그 의미가 희미해지므로 예서에서부터는 이 변에다가 화로의 의미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세금자 대신에 불화자를 넣은 화로로를 따로 만들어 이 자형이 오늘날 이 화로를 뜻하는 대표 자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 화로로자는 주로 성시로 쓰이고 있고요. 이 사진은 내몽고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토기입니다. 이 화로로의 각골 자형과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에 사용한 이 숯불을 담던 금속 화로가 되겠습니다. 화로로는 원래 신석기 시대에서의 의미는 잡은 짐승을 삶아서 뼈와 살을 녹여낸다는 의미였으나, 건문에서부터는 이 금속을 녹이는 이 용광로 또는 화로의 의미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는 복제하다, 비슷하게 만들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즉 진품은 아니며 닮아 있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이런 속뜻이 들어간 자형으로는 이 지범자와 화로로의 합자는 이 집은 아니되 이 막지은 간이로 만든 집을 뜻하는 이 농막집을 뜻하는 농막집 러자입니다.
그리고 변에 흑토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흙으로 만든 화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돌이 많이 섞인 질이 나쁜 흙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마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말은 아닌데 말처럼 생겼으나 뭔가 엉성한 동물을 뜻합니다. 결국 이 나귀를 의미하는데요. 나귀는 말보다 작고 속도도 느리기에 천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노세라입니다. 이 자는 말맞자와 여러누 또는 이 묶을루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루는 이 묶을루, 벌거벗을 라 등으로 불리는 자형인데요. 이 187화 헌주루견에서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는 정확하게는 묶다, 매다는 의미를 가진 이 멜루자, 이 자가 멜루자죠. 멜루자의 간자체였지만 오늘날에는 이 멜루자는 쓰이지 않고 이 간자체만 쓰이고 있습니다. 여루루에서 보이는 이 밭전자 형태는 나무에 열린 이 열매를 그린 것입니다. 즉, 이 금문자형은 단단한 이 나무 열매를 이 실로 엮어서 한 줄로 연결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실로 엮었다 해서 아래 이 실사자를 이렇게 추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이 여러루는 묶다, 결박하다, 거듭하다, 포개다, 있다, 여러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루는 원래 나무 열매라는 속뜻이 있기도 하고 소전에서 이 따듬어진 이 형태가 나무에 이 주렁주렁 여달린 열매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나무 열매를 뜻하는 이 과실가와도 매우 닮아 있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 대부분의 나무 열매는 가을에 잎을 떨구고 열매가 가지에 맺혀 익어갑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벌거벗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루의 이 소전 형태는 이 짐보따리를 이렇게 쌓아 올려 놓은 것으로도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짐이 가지는 의미인 포개다, 폐를 끼치다, 부담, 무게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여러루가 되겠습니다. 노세라는 이 말맞자와 짐을 쌓아 놓다는 이 여러루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 특별히 개종한 이 노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세는 암말과 순나귀의 교배로 태어난 짐승이라서 나귀보다 크고 힘이 좋으며 나귀의 끈기를 그대로 물려받아 예부터 험한 산지에서 짐을 나르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낸 이종 교배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소우자가 들어가서 이 짐을 부리다는 여러누의 합자가 있는데요. 이는 짐을 부리는 소를 그린 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소는 힘센 수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독입니다. 이 자는 소우자와 옆에 이 팔매자의 합자입니다. 소우는 소의 머리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초기 각골자는 소를 닮게 그렸으나 이후 뿔 달린 소의 머리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방향으로 자형이 변화되었습니다. 소우의 의미는 소조, 그리고 별자리인 견우성을 뜻하기도 하고 또 산재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희생이란 뜻도 있습니다. 특히 황도 같은 경우는 힘도 세고 고집이 세서 이 우라고 하면은 고집스럽다, 순정하지 않다는 뜻도 있습니다. 소전까지 이 자형은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졌으나 예서에서부터는 이 뿔을 이렇게 하나만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 반반자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반반은 이 8팔과 소자의 조합인데 원래 각골자는 소가 뿔로 들이받다, 밀어 젖히다는 것을 나타낸 자형이었으나 점차 이 자형의 형태가 반으로 나누는 것을 닮아있다 해서 반반이라는 뜻을 갖게 된 자형이 되겠습니다. 팔매자는 197화 탐독완시에서 한번 설명이 있었죠.
한 번 더 설명드릴까 합니다. 팔매는 사실은 이 살매자와 어원은 동일합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잡다는 의미의 이 거물망, 그리고 만호조개를 이렇게 그린 조개표의 합자입니다. 원래 이 망을 이용한 조개 채집을 의미하였으나 만호조개가 상거래의 중간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자행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 사다와 팔다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전으로 넘어오면서 조개가 아닌 이 금속 동패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서 화폐로서 물건을 사다는 개념과 또는 물건을 팔아서 이 화폐를 얻다는 개념이 구분되는데요. 팔다는 의미는 물품이 빠져나간다 하여 이 날출자가 이렇게 자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살매자는 날출자가 없는 옛자연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팔매가 의미하는 자는 팔다이며 상자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시하다는 뜻이 보태져서 내보이다, 뽐내다, 자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매자는 이 소전에서 이 진열대에 이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 다양한 속뜻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모난 가판대, 또는 이 물건을 계산하다, 또는 물건을 만져보다, 살펴보다, 거래하다, 이어지다 등 그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자행이 방의 구성자로 이 팔매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독으로 발음되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소가지 독은 소우자와 팔매자의 이 조합으로 소를 판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자행을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오늘날 소는 고기를 목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우시장에서 다 자란 성우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소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경운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우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집안에 여러 마리 소를 관리할 여력도 또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에서 부리는 소 역시 송아지 때부터 키운 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장터에서 팔리는 소라는 의미는 당연히 송아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독은 이 소우자와 팔매자의 조합으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특별할 턱이 되겠습니다. 이 자 역시 소우자와 간청시의 합자입니다. 소우자는 소의 머리를 그리는 상형문자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관청시는 이 절사자로도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지만 원래 의미는 관청이었습니다. 금문자형을 보면은 이 발지자 아래에 손을 그린 이 또자가 있습니다. 혹은 이 또자 대신에 규율을 속뜻이 있는 이 마디촌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자형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높은 이의 이를 이 발치에서 손으로 떠받드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형은 높은 이를 떠받드는 사람 또는 높은 이가 있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발지자라고 하면 사람들의 걸음이 모이는 곳을 의미하고, 이 마디천은 법들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의 법을 집행하는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관청, 관하 또는 높은 이를 곁에서 모시는 시종의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이후 동북아시아에 이 불교가 전파되면서 이 자는 부처님을 모시는 장소인 이 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관청시의 의미 중에는 이 높은 이를 모시는 시종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 자형이 관청, 사찰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게 되면서 소전에서는 변에 따로 사람을 넣어서 높은 일을 떠맡는 사람이란 뜻을 따로 나타낸 것이 보실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할 턱은 관청시와 소자의 합으로 관에서 관리하던 소를 의미합니다. 매년 천지신과 사직신에게 제를 올렸는데 이때 이 수소를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희생했을 소를 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자형이 특별할 턱이 되겠습니다. 특히 희생했을 소는 크고 튼튼한 수소가 채택이 되었는데, 따라서 이 자형은 수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턱이 의미하는 바는 특별하다, 뛰어나다,
수컷, 수소, 짐승, 희생, 터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파키스탄 전통 힌두 축제에 사용될 이 희생 소들을 키우는 소 농장 사진이라고 합니다. 소가 잘 치장이 되어 있지만 마냥 즐거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열화독특 나귀와 노새, 송아지와 수소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면은 임금의 부유함은 토지, 산, 물에서 나온 수확량을 가지고 판단하고, 대부의 부는 식업과 집사, 그리고 백성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가지고 판단하며, 선비의 부는 수료의 수로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백성의 부는 가축의 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대목을 한번 읊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 국군 지부, 나라 왕의 부를 묻는다면 수지 2대, 토지를 헤아려 대답하고, 산택지 소출, 산과 호수에서 나오는 소출을 말한다. 문, 대부지 부왈, 대부의 부를 묻는다면 대답하기를 유재 식력, 요리사를 두고 음식을 해먹을 능력이 있고, 제기 의복 불가, 제기와 의복을 빌리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문사 지부, 선비의 부를 묻는다면 이 차수대, 수료의 수로 대답하고, 문 서인 지부, 서민의 부를 묻는다면 수축 2대, 가축의 수로 대답한다. 여기서 이 제는 보통은 업제를 뜻하죠. 업제는 고을수령인데 여기서는 업제의 의미가 아니고 요리사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